저는 찬양을 하시고 나서 제가 올라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찬양을 안 하셔서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어제 잘들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시간 한 20분을 뺏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20분이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가능하면 정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공하는 교사, 사실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좀 거리가 있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집사람 때문에 차를 하나 샀어요, 경차를. 그래서 차가 없다는 얘기는 참 못하겠는데 일단 제 삶 자체가 주변인의 삶이었습니다. 비주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통 코스를 갔으면 더 좋았을걸. 왜 삐딱하게 옆길로 가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공하기는 뭐 틀린 길을 걸어갔으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생태적으로 참 싫죠. 그래도 교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1년의 단위를 생각한다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씁니다. 토마스 고던이라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좋은 그 원리를 발견해서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PET라고 그러는데 김인자 교수가 서강대 김인자 교수가 우리나라 소개해서 수십 년 동안 여성단체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 부모 교육입니다. 근데 주로 어머니 교육이겠죠. 그 핵심은 대화 기술인데 이게 정말 잘 먹히니까 토마스 고던이 이번에는 교사 역할 훈련이라고 해서 TET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자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대화 기술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은 이 성공하는 교사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그래요. 성공하는 교사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라고 얘기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내용, 그리고 기술, 그리고 관계. 그런데 내용, 기술,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당장 우리한테 첫 번째 교사가 됐거나 아니면 첫 시간을 맞는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관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살 표시를 저렇게 했습니다. 내용보다는 기술, 기술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식인데 뭐 내일 공부할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 첫째,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전달하는 기술이 없으면 상대방이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보다는 교사가 기술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학생이 나를 싫어하면 뭐 소용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관계인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해야지 상대방이, 학생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제 공부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내 손 안에 아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 내일 상담을 이야기할 때 용납하는 대화 기술 좀 배우긴 하겠지만 그 전에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학생을 이해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를 3교시에 해보도록 하죠. 강사님 이걸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게 연결이 안 됐나 보죠? 이해 방법이 나오면 안 되는데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까만 데서 뭐가 나와야죠. 아니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커서를 그냥 땡 하면 될 텐데 그렇죠. 되는군요.
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이고 전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가 말할 틈도 안 주고 도망가거든요. 안녕, 사랑하는 아들. 엄마, 컴퓨터를 언제 배우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대화하려고 배웠지? 엄마, 대화에 참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조금 인위적이죠? 저런 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떤 집에 아저씨가 남편이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틈만 나면 바둑을 둬요. 아내를 팽개치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 바둑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심심해서 텔레비를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고 있는데 기운은 가지 않고 나는 이때다 해서 여보 나랑 오목 좀 둬요. 그랬습니다. 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오목을 아주 우습게 보죠. 하수로 봅니다. 그래도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바둑판을 놓고 오목을 둡니다. 만만하게 봤던 아내가 오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내한테 집니다. 아내가 슬며시도 제안하죠. 여보, 영대친이 우리 바둑 좀 둡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습게 생각하죠. 당신 무슨 바둑을 둬? 깔고 둡시다. 그래서 13점 깔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두는데 13점 깔았는데 아내가 이기네요. 14점, 그럼 9점. 그리고 또 뭐 6점, 4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가졌다. 근데 그 엄마가 또 지혜로우시니까 아들하고도 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좀 컸는데 엄마하고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하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프로야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텔레비를 아들이 보고 있는데 슬며시 옆에 앉아가지고 저건 뭐니? 하고 모르는 척 물어봅니다. 아들이 물었죠. 뭐 엄마가 알긴 뭐 알겠어. 그리고 하나씩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엄마가 같이 보다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웬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같이 프로야구를 구경하다가 엄마하고 아들이 친해졌다.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소중하고 귀한 건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사람의 속을 들어가야죠. 아들이 프로야구를 좋아한다. 남편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걸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상의 것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나 자녀를 이해하는 방법은 뭘까? 죄송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이나 유치부 선생님들은 청소년 그럼 기분 나쁘죠. 중고등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하나의 그 대표적인 골치 아픈 애들이 청소년이니까 저거 보시면서 그래 난 행복해. 나는 중등부 교사 아니지. 나는 고등부 교사 아니니까 행복해. 하는 마음 갖고 가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그래 서 목사님 같은 사람을 모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등부 고등부 때문이야. 행복하니까 그냥 들어주자 라고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하고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방황을 한다. 반발을 한다. 도대체 책임질 줄을 모른다.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벽이다. 그리고 이놈들이 그냥 감정이 요동치니까 질풍노도다. 그리고 성적으로 또 왜 그렇게 속썩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멋대로 한다. 그 다음에 나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한다. 그리고 하는 짓들이 일탈행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내놓죠. 근데 저 단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먹먹해집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할까 하는 한숨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중고등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걸 딱 보고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중고등부 교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이름하여 청소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알까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이 정말 줄어들죠.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이 첫째, 청소년을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쉬운 게 발달습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 주변을 알면 된다. 그래서 문화를 알면 된다는 거죠. 옛날에 같이 상담을 공부했던 어떤 강의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별명이 철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부를 담당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한 달 용돈 가운데 상당한 돈을 애들 만화책을 구입한답니다. 그리고 애들 그 챔프나 이런 연재 만화 잡지를 사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강도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걸 아느냐,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즐기느냐를 알면 알수록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면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면 좋은데 같이 놀면 좋은데 그 전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심리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뭘까요? 학생들에 대해서 뭐 조사된 여러 가지 설문 통한 통계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면 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타일러가 했던 얘기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여러 가지입니다.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그랬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그래서 우리 김영창 교수의 얘기를 보면 사회 성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이면 그 아이들 공유하는 게 뭐겠어요? 교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수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전승된 것,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 사회 성원의 행동의 지침, 한 통합된 체제 또는 형태, 사회 성원의 경험 조직의 표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들이다. 그게 다 문화로 얘기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숙제를 그제 드렸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숙제를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많이 하셨네요. 손 내리십시오. 숙제 하나 내셨나요? 그럼 숙제를 내신 분들은 제가 CD를 드린다고 그랬죠. CD를 저쪽에 우리 강사님에게 맡겨놨는데 근데 한 40장을 부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전에 강의를 3시간짜리를 하고 그러느라고 할 수 없이 내일 또 구워야 되겠으면서 내일 가져올 생각입니다. 저는 한 120장을 구워올 생각인데 모르겠는데 내일 120명의 숙제를 다 이렇게 내실 수 있는지 일단은 오늘 내신 분은 잘하신 거고요. 내일 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내주시면 CD를 맞바꾸겠습니다. 물론 숙제를 안 내신 분은 CD 안 드리죠. 그죠? 그러면 또 우리 강사님 구워서 또 주시겠지만 저작권 있습니다. 굽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비싼 돈 들여서 CD 사다가 공 CD 사다가 굽고 있고 라벨까지 인쇄해서 붙이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붙여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릉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데 그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안다는 것. 그래서 청소년 문화 얘기할 때는 청소년들이 처한 전환기적인 과도기적인 상황 아래서 저 말하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누구일까 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동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친구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또래전 속에 쏙 들어가서 같이 있으면 덜 불안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우리는 이제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초등학생들의 문화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세대를 얘기할 때 이미 15년 전쯤에 펜츠 신드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PANTS, 그래서 P는 퍼스널, 개인적이다. 그게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전철을 타면 우리가 전에는 MP3를 들었는데 혼자 음악을 감상하는 거죠. 전에는 음악 감상하려면 큰 공간에 가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합니다. 공연 박스에서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혼자 하죠? 지하철에 사람들이 수백 명 타도 없는 듯이 나는 투명인간인 듯이 혼자 그냥 전화하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거죠. 요새는 뭐 DMB 보느라고 TV 시청 열심히 하고 심지어 영화도 보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이다. 이게 신세대 우리 30대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뭐 10대 마찬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A는 어뮤즈먼트에서 즐거운 걸 좋아해요. 즐겁지 않으면 그냥 도망갑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재미없으면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죠. 공부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다. 내추럴 그러는데 어떤 통제를 좀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두 발자기가 참 좋은 건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빡빡이었습니다. 2학년 이제 마치고 3학년 되는데 루머가 있었어요. 야, 이번 1학기부터는 스포츠로 깎는다더라, 우리도. 그래서 제가 3월 첫 번째 수업하는 날 스포츠를 깎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갔더니 저 혼자만 스포츠더군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생활지도부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선생님. 첫날 때 찍힌 거죠. 죽는 겁니다. 넌 뭐야? 그러는데 다음 얘기가 뭐겠어요? 내일까지 깎고 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얻어맞지 않고 그냥 빡빡 깎았던 기억이 나서 아 정말 빡빡 깎자는 얼마나 좋을까. 6년 내내 빡빡이었어요. 스포츠 깎는 애들이 그 학교들이 좀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내버려도 얼마나 좋을까. 학생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을. 그 다음에 경계가 없는 것, 트랜스보더에서 보더, 경계를 넘나드는 것.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 필요 없다는 거죠. 스승과 제자 간에 선 긋지 말고 맘먹자. 그런 야자트자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구분 필요하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또는 그 도덕적 신분상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그 TV 봤어요. 집에 가서 좀 피곤하니까 우리 딸이 좋아하는 라디오스타를 같이 봤는데 거기에 데니스 강 동생이 나왔는데 줄리엣 강이던가요?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자라나고 이제 한국으로 온 친구인데 한국말로 싸워서 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틀을 붙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MC들하고. 근데 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는데 경계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사이의 특징이 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당황스럽죠. 그 다음에 마저 가서 이제 셀프 러빙,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세의 한 특징으로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인데 저런 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라면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아이들의 행동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달 심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치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함께 있으니까 저런 표 하나만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0세에서 1세까지는 신속한 성장을 한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뭔가를 발견하는 모습이 있다. 사회적으로는 근방의 환경에만 제한된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아주 예민하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을 한다. 무슨 암호 카드 같아요. 그래서 저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책 옆에, 공화책 옆에 발달심리학 책에 한 권씩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발달심리학을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책 한 권 못 되거든요. 제가 발달심리학 책을 썼다는 거 아시죠? 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한 학기 동안 공부해도 수업을 다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량이니까 책을 꽂아두고 두고두고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뼈대가 되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발달심리를 이야기할 때 이 유아기에는 직립보행, 고형질 음식 섭취, 그러니까 젖을 먹다가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죠. 언어 능력 연마, 배설작용 통제, 성별 구분과 성적인 성숙, 생리적인 안정, 저걸 하비거스트가 얘기했는데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합니다. 6살이 돼서 7살 넘어갈 때까지 저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는 부모가 저거를 다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저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아동기입니다. 그 다음이 청소년기. 이런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지도할까? 저 단계를 어떻게 볼까 그러는데 발달하는 것은 뭘까 하면 사람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인격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발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달 또는 발달 심리를 알게 되면 그 시기에 대해서 변화, 현상, 상황을 잘 묘사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고 더 나아서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 다음 단계는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달 심리학이 우리에게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자, 발달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여러 영역들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영역에 대한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서 30살까지의 그 긴 생애를 성경에서 한 절로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식구들을 놓치죠. 아니죠. 부모들이 아들을 놓고 그냥 돌아오자니 갈릴리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율법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 마리아가 유념해 두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대단한 특별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이 됐는데 공생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30세. 그래서 18년을 저 한 절로 얘기하는데 네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날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날마다 더 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날마다 키가 더 커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가고 날마다 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간다. 이게 발달이거든요. 영역이 네 가지죠. 근데 저는 이것을 7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키가 자란다는 것이 여기 신체적인 성장, 그 다음에 지혜가 자란다는 것이 인지 발달하고 정서 발달, 저는 같이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간다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그 전에 도덕감도 있고 자아정체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면은 신체가 잘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더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도 더 통제가 된다는 건데, 저거는 소리를 막 지른다는 게 아니고 통제가 된다는 의미를 갖죠. 그리고 자아정체감, 도덕감, 인간관계, 이것이 점점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신앙이 더 좋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죠. 또 신앙이 좋으면 건강해지고 지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정서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된다.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루는 것이 있어서 이거 7가지 영역을 나눠서 우리가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신체적인 성장 그러는데 아이들은 성장을 둘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여기 1차 성장 그리고 2차 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차 성장은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게 되면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50cm. 보통 40, 45, 50. 근데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만 3살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보통 1m가 됩니다. 그럼 1년에 20cm씩 큽니다. 그럼 그 아이가 10살이 되면 얼마가 될까요? 20cm 큰다. 처음에 50cm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0cm가 되죠. 그러면 무지무지 키가 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없거든요. 왜요? 그렇게 안 크니까. 그래서 0살에서 3살까지가 급하게 성장해서 1차 급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기 위한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달리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사람이 동물적인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가 그 다음에 손잡고 일어나서 아장아장 걷다가 뛰게 되면 그때야 이제 자기의 생명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급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로 성장을 하죠. 조금씩.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커야 돼요. 그래서 제2차 성장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아주 급하게 크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가 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1차 성장기에서는 아이가 이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차 성장기가 되면은 그때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데 급하게 크게 되니까 이 성장이 불완전해져요. 예를 들어 중학생들은 키가 부쩍 큽니다. 그리고 뼈가 크게 되죠. 그 다음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러는데 우리는 애들이 컸기 때문에 다 큰 놈이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다 큰 게 어린애 노릇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를 좀 서글프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해요.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이해를 못할까? 물론 나는 나를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죠. 그러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전에는 엄마를 이렇게 위를 쳐다봤는데 키가 크니까 엄마를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보다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슬며시 내가 어른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해가지고 독립적인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독방을 쓰길 원하고 개인의 공간을 요구하고 침이하면 무지무지 반해도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혼자 있게 되니까 고독하죠. 고독할 때 누가 필요할까 하면 친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호자의 역할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야 되면 그때는 보호자가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 잡아야지 대학 가야 되니까 꼼짝 못하게 해서 학교도 자격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사이에 어디 못 가게 하죠. 학원에 가야 되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일탈하게 되는 건데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끔 자살하는 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잘 살고 공부도 잘하는데 자살할까. 근데 그 과정에는 그런 우리가 관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체적 성장이 중요한 것은 성적인 성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징이 있는데 첫째, 태어나면 부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있는데 이 성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호르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동일하게 같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나이가 되면 균형이 깨져요. 이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우리말로는 지적인 걸 얘기하지만 원래 사춘기를 번역하는 그 영어는 성적으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때, 생식이 가능한 때가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성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의 시작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가져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첫째, 성적 정체감. 나는 남자는 여자냐? 두 번째, 과연 이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무지 클 때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성적 정체감과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돌멩이 하나 던져서 새를 2마리 잡는 거. 뭘까요? 네? 함께 목욕 갑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빠가 목욕 간다. 아니죠. 아들이 엄마랑 같이 목욕을 어떻게 가요? 5살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성교육시키면 큰일 나는데 사실. 어떤 교회 수련회 갔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닌데 그 녀석이 수련회 가서 여자애들 치마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이죠. 너무 심하게 하는 게 장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불렀습니다. 너 왜 이러냐 하고 이제 자초점을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중학교 1학년 이제 교회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쁜 여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하죠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가슴이 보였나 봐요. 얘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선생님 가슴이 보이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민감한 때 충격이 되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학생들 괴롭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성적인 이 충동을 좀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목사님 어머니를 불렀어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신은 협조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것인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씻겨줍니다. 씻겨줄 때 이제 옷을 입고 씻겨주다가 옷이 젖네? 그래서 옷을 조금 이렇게 뭐 파들을 걷고 해서 노출을 좀 하세요. 그리고 조금 다음에는 조금 더 노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면역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돼서 그 해결이 됐다는 그런 상담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목욕을 같이 가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이성교제입니다. 남자가 가장 남자다울 때가 언제냐면 지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나는 남자야 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성교제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러면 이성에 대해서 배우죠. 아, 이성은 이런 거구나 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이성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많은 부분이 나와 같은데 조금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다른 걸 배워가면서 그 생각들이 좀 정리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데 이렇게 큽니다. 첫째, 1개월 되면은 머리를 들지도 못해요. 근데 2개월 되면 머리를 30도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신체가 점점 성장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특징을 두어서 이제 애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많이 이해되는군요. 12개월이 되면 저렇게 되고요. 양말을 혼자 벗을 수 있군요. 공을 잡을 수 있고 밀 수도 있군요. 색깔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학교 가기 전에는 저런 특징들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신체 자세, 그 다음에 이동 운동 같은 거, 보행, 질주, 도약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사춘기가 되면 이제 성적인 문제가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머리를 쓸 때 구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 숫자, 그림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0세에서 2세, 1.5세 정도 저 때까지는 구호를 제대로 쓰지 못하죠. 문자도 모르죠. 숫자도 잘 모르죠. 하지만 머리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는 감각으로 머리를 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아이가 이제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엄마가 바쁘세요. 그럼 얘가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깁니다. 빡빡 기면 안방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마루로 가서 마루에서 툇마루를 지나서 그 다음에 마당으로 전진해 갑니다. 이때 공간지각 능력이 없으니까 툇마루에서 마당으로 직진해 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퍼덕 하게 되죠. 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죠. 엄마는 일하시러 옆에 그리고 아들은 다시 한번 이 아이는 심심하니까 다시 기어 나옵니다. 안방에서 마루로, 툇마루로, 마당으로. 자, 이때 이 아이는 마루에서 툇마루에서 마당으로 직진할까요? 유턴할까요? 둘 다 가능하죠. 직진을 한다. 왜냐하면 어제 떨어졌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직진해서 철퍼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어제 떨어진 아픔이 있습니다. 기억나면 유턴하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생리 지정이 없는 거니까 기억이 나면 그러면은 돌아서서 자기 몸을 보존하죠. 이게 감각 운동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면서 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부족하죠. 이걸 전조작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치원 갈 때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부분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쟤는 바라보는 게 참 신선하다. 어린아이답게 순진무구하다. 그러는데 순진무구를 바꿔 말하면 무식하다. 또는 바꿔 말하면 유치하다.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 가는 데가 어디죠? 유치원이죠.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래요. 저를 빠니거든요. 아빠, 나랑 결혼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딸한테 결혼하자 프로포즈가 될 줄 몰랐죠. 왜 그랬더니 저는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랑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줘요. 그러는데 얘가 뭘 알았을까요? 엄마가 아빠랑 사랑했다, 결혼했다, 같이 산다. 나도 여자인데 아빠랑 결혼하면 같이 살겠지. 라고 했는데 아빠랑 딸은 결혼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불완전한 거거든요. 우린 그걸 순진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전조작기, 뭘 바라볼 때 부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저기에 가면, 초등학교 가면 이제는 모든 바라보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구전조작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형심조작기가 있습니다. 이건 구전조작기 그 이상이 되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 그런데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춘기에 적게 되는데 애들이 지적인 능력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논리적이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수학을 하다가 좀 힘드셨어요. 얘들아, 한번 문제 풀어볼래?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하나 딱 내놓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안 써도 되고 그냥 점점점점은 다 아니까 98 더하기 99 더하기 100. 그래, 자 풀어. 그리고 선생님은 좀 쉬십니다. 이렇게 쉬시다가 감독해야 되니까 쓱 보는데 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쉬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쉬다가 다시 한번 이거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기 한 놈이 딴짓하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전 다 했어요. 그래, 다 했어? 답이 얼마냐? 얼마죠? 5,050. 정답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 그랬더니 얘가 나와서 설명하죠. 선생님, 저 맨 왼쪽이죠? 왼쪽이 1하고 오른쪽에 100을 더하면 100일. 한 칸씩 들어와서 2 더하기 99는 100일. 한 칸 또 들어오면 3 더하기 98은 100일. 이게 뭐 54. 그러니까 5,050이죠.
네, 1 더하기 100은 101인데 곱하기 50이니까 5050. 이런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천재라고 그래요. 영재 아니고 천재. 천재.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이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논리적이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교사인지 초등교사인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시 양손을 들어서 한번 박수를 쳐보겠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하나부터 시작하죠. 하나, 박수 시작. 잘 치시네요. 자, 그럼 셋으로 올라갑시다. 다시 한번 시작. 셋도 치시는군요. 이제 다섯입니다. 시작. 네, 그래요. 둘로 나눠지네요. 짝짝짝 해서 5번 치는데 아이들은 사실 처음도 힘들어요. 짝짝짝 이것도 견디기 어려워요. 너무 지루하니까 도망가거든요. 근데 5번을 그렇게 친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박수 5번 치는 거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렇게 치는 거죠. 그때야 이제 중고등부 교사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춘기 초기입니다. 사춘기 중기 후기가 있거든요. 하나 더 올라갑시다. 10번을 쳐보죠. 자, 시작. 그렇죠. 짝짝짝짝짝짝짝. 똑같은 거네. 그리고 도망가는. 도망가는 건 뭐죠? 가축이죠. 교회에서 도망가는 건 결석이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변화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 주죠? 다시 시작. 그래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자, 11번이에요.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치셨어요? 10번?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어색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짝짝짝짝짝 곱하기 짝짝. 이해되시죠? 초등학교 아이들은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러고 핀잔을 줄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하 그리고 이해. 왜냐면 걔네들은 이걸 이해할 논리적인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더 시작. 네, 지금 치신 분들은 이제부터 중등부 교사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고등부 교사 하시려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번엔 100번을 치겠습니다. 100번 시작. 힘드시게 하시네요. 짝짝짝짝짝 곱하기 짝짝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짝짝 집에서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논리적이어서 무조건 믿어라가 이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에서도 초등학교 아이들은 문자적이며 신화적입니다. 그래서 천국 걔네들은 믿어요. 왜냐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천국이 조금 좀 비현실적이고 뭐 그런데 그거 믿어요. 신화적인 요소가 전혀 거리낌이 없으니까. 중학생이 되면 이때는 종합적이며 인습적인 사고단계로 가게 되는데 생각해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지? 거기에 200, 3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왜 예급병정이 가다가 액병정들이 죽지? 이게 가능한가? 사고를 내고 생각하는데 이게 답이 없으면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설명해 줘야 돼요. 고고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고 이런저런 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죠. 이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성경을 한번 재검토하고 제가 받아들이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때 믿음 좋다는 거 꽝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러 모였어요. 어른들 장로님 주선들 가시는데 거기에 꼬마 하나가 따라서 여자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한마디 했어요. 이상하다. 비가 오도록 기도하러 가는데 왜 우산 안 가져가지? 했다고 그러죠.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중학교 때도 그 믿음을 가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가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믿음이 좋은 아이가 대학 가서도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나이에 좋았던 믿음이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또 그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단계 따라가서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 교사가 가르치는 거고,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교사가 가르치는 거고, 중고등부는 유초등부 교사가 가르치면 안 되고,
중文교사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 사실은 전문성을 교회가 인정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지. 그럼 끝입니다.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그죠? 아, 믿음이 없는 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얘기를 우리는 존경하는데 그 아이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다다음 주에 어디 교육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토요일 날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주일도 하자 그랬어요. 좀 먹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러니 그런 얘기예요. 통합교육 하면 된다, 제 강의가. 근데 거기는 장애인부가 있고 이 영아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제 강의 끝난 다음엔 장애인 부서와 그 영유아부에 대한 전문 강사를 또 한 번 모셔서 그분의 얘기를 듣면 된다. 저는 일반론 얘기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교사교육에서 각 부서만 맞춤 교육이 또 필요한데 제 강의는 일반론이니까 이제는 따로 여러분들 부서마다 특정한 그 내용들을 배우셔서 전문가가 되실 필요가 있기도 하죠. 저희 교회 그 유아부의 교사는 집사님인데 장로님 며느리인데 정말 똘똘해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가지고 이 유아부 전도사 역할을 해요. 오늘도 어디 그 보수교육 한다고 가더라고요. 어제 그렇구나. 2박 3일 간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집사님들이 열심히 배워서 자기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기 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떤 부서가 가장 중요하냐 그런 얘기는 무서운 얘기니까 하지 맙시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 발달하게 맞춰서 준비하셔서 아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죠. 아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라고 하면 그거는 폭력입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으라고 그냥 억압하면 그거는 교사가 아니고 폭력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이 필요하죠. 이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우리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상적인 겁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지식을 받을 때 간접 경험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그 감각이 약합니다. 이걸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지금 이게 무슨 색이죠? 여기 네, 흰색이죠? 이건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둘 중에 어떻게 진짜 흰색이죠? 똑같지 않잖아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진짜 흰색은 없어요. 이 세상에. 검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흰색에 가까운 무수한 회색이 있고 검은색에 가까운 무수한 회색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사실은 세상에는 흰색, 검은색 없고 회색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흰색이래요. 검은색이래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중간에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은 경험의 차이 때문에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제가 다르더라도 그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한 단부터 우리 얘기를 해서 합의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치러야 될 우리의 노력이고 대가가 될 것 같아요. 자, 정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정서에 대한 청소년 정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건 유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독립해 갈 때 가장 갖는 첫 번째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게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 거기에 반대. 그건 빛이고 이 독립의 빛은 뭐 좋은 거고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뒤에 고독하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홀로 있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곁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집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초등부 아이들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를 따르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는데 그렇게 사이 좋은 엄마 아빠 사이 좋은 아이가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딱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즉위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독해서 친구가 필요한데 어떤 가치관도 부모의 윤리관이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중학교 딱 들어가면 부모의 윤리가 아닙니다. 친구의 또래 집단의 윤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돼서 아주 아이들에게 힘들게 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갖지만 다 했던 일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겪는 일들이 다 처음 하는 일이어서 불안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아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앞에는 웅덩이가 있다. 네 앞에는 돌멩이 있다.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상담자 같은 안내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분노하는데 분노는 적당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적절한, 어른이 되고 싶은데 꼭 조그맣게 까불어. 그럼 화가 나는 겁니다. 때로는 책임지기 싫어서 막 도망가는데 다 큰 게 또 그런다. 이것도 싫지요. 그래서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 특징이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몰라줄 때 그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따져들어보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호르몬 문제도 있고 신경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주변 환경 적응하는 능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감정이 좋았다 나쁘다 이게 본인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기도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화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기 전에 노엽지 않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못하면 그 다음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아정체감 형성인데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남과 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의 8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자, 그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빵살이죠. 그리고 1.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누워서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물어보면 되죠. 막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젖도주고 놀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요. 아이가 또 웁니다. 이때 뭐 할까요? 기대하죠. 엄마가 오길. 그리고 엄마가 오면 만족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엄마를 신뢰하게 돼요. 엄마는 정말 믿을 만한 존재.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믿을 수 있으면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엄마로 대표되는 타자의 세계를. 근데 더 나아가서 모든 세계가 믿음직스러우면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지 않고 자기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정점의 첫 번째가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는 모습 속에서 나는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될 때는 불안합니다. 불신감이 생기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풍족하게 아무리 자랐어도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엄마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엄마를 불신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세상을 불신하죠. 그럼 자기도 불신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결혼하게 될 때 자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 마음을 이걸 버리지 못해서 많은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1.5세에서 3세까지 갑니다. 이때 뭐 하죠? 발발하고 돌아다닙니다.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선택하죠. 할까 말까. 그래서 선택에 따라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특징은 지가 좋아하면 끌어안고 지가 싫어하면 밀어버려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거는 학식이 필요 없어요. 이건 부모님 도움 필요 없어요. 지가 하면 됩니다. 자율적으로. 근데 여기에 통제가 되면 그러면 아이가 수치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쉬를 시원하겠습니다. 요에다가 그럼 부모님은 어떡하죠? 수치감을 주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최대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조건을 주어서 이때는 네가 다 하고 이때는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을 적절히 이 자녀하고 상의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제 노는 것도 그래요. 이때 아이들이 실컷 놉니다. 놀고 나면 놀이감을 치우지 않아요. 왜요? 지쳐서. 실컷 놀았으니까 지쳤는데 어떻게 그걸 치워요? 근데 부모는 치우라고 닥달하면 아이는 울게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떡할까? 조건을 제시하죠. 얘야, 네 방에서 놀 때는 안 치워도 좋아. 대신 네 방에서 놀다가 갖고 나와서 여기서 거실에서 놀 때는 이땐 치워야 돼. 왜냐하면 식구들이 같이 있는 데니까. 그럼 이 아이가 생각하죠. 치울 수 있을까? 그럼 나와서 놀고. 아니, 치우기 싫어. 그럼 방에서 놀고. 그럼 서로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PET의 주변 환경의 재구성이라는 그런 방법인데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도움될 수 있죠. 자, 이제 3살이 지나고 4살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기죠? 친구가 하나 생겨요. 단짝이. 5살이 되면 2이 됩니다. 6살이 되면 3이 됩니다. 몰려다녀요. 몰려다니면서 뭐 하죠? 짱이 되고 싶죠. 주도성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든지 앞장서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될 때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줄을 세워요. 유치원에 그러시죠? 다섯 짝 세워놓고 넌 1등, 넌 꼴등. 이러면 1등은 좋은데 꼴등은 죽고 싶은 거죠. 꼴등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럼 이게 평생 가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물이 젖으면 네가 제일 잘해 그런 말 하면 돼요.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한다. 이게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죠. 그래서 노래를 시켜도 노래 잘하는데 잘하면 참 잘했죠. 근데 노래 못하면 노래하면 못하는 놈 했으니까 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유를 들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갑니다. 이때는 이런저런 거 다 지나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재밌어요. 칭찬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근면성을 갖추게 됐죠. 근데 실패의 경험을 가지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이거 계속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져야 든든한 건데, 그래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아이가 100점 못 맞게, 빵점 맞게 하면 그건 나쁜 교육입니다. 아이한테 가르치고 아이가 100점 받을 만큼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지도하시는 부모님들은 착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100점 받으니까 얘는 천재인가 보다. 근데 그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배운 거 100점 맞는 거. 중학교 가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학교도 좀 쉬울 때 있어요. 우리 아들 봐서 95점들 넘겼으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첫 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안 그랬죠. 그치? 아무튼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에 맞추어서 시험을 봐서 성취감을 갖게 해주는 게 좋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뭔가 할 만한 일을 자꾸 시켜서 아이가 난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그 다음 어려운 일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초장이 너무 어려운 일을 줘서 아이들이 괴롭히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은 놈이야 하는 자신감을 슬며시 갖게 되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외부에서 나에 대한 어떤 좋은 감정을 갖게 해주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가만히 앉을 생각이에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난 어른도 아닌데 난 누구야? 청소년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주변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끝에 있는 놈, 아니면 어른의 끝에 있는 놈, 주변이거든요. 엣지맨, 마지노맨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질문하죠.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답이 뭐죠? 나는 누굴까요? 나는 손종묵입니까? 그걸로 내가 다 설명될까요? 나는 남자다? 나는 누구다? 누구다? 근데 사람의 궁극적인 자기의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굴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하는 답을 가질 때 아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기반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놓쳤어요.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입시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학교가 이름이 올라가니까 줄 세워가지고 특수반 만들어서 열심히 서울대도 보내고 연구대도 보내려고 그러죠. 생각이 없어요. 각 개인의 정착에 대해서는.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사회는. 그럼 어떡하죠? 이 아이에게 좋은 정착을 줄 수 있는 거기는 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청소년들은 정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부흥이 돼야 돼요. 바꾸면 중고등부가 교육을 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유초등부는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제대로 유청부에서 중고등부를 올려줘야지 유초등부 거치 다니는 놈을 막 데려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의 최고는 아닙니다. 사실은 모태신앙 된 아이를 중고등부에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노부 교사들은 초등부 교사들한테 늘 가서 잘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많이 받아. 전도해서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특성 중에 한 부분이기도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전도보다는 올려받는 게 그게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또 새로운 자식 낳아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오는 그것까지 뭐 막을 건 없겠지만, 그래서 5번째 단계는 자아정착을 경중인데, 그 다음 6단계는 이제 20대입니다. 이때는 성인이 됐어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줄줄 넘치니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납니다. 친해지죠. 밤새워 토론합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은 내가 안 가진 걸 가졌네?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줄 게 또 있구나.
그럼 둘이 친해지죠. 그러면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아들, 딸 낳고 생산성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산적이라고 하게 되는데 만약에 못할 때 갖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나는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8단계입니다. 이때는 생산적인 일이 멈췄을 때, 돈을 벌거나 자식을 낳거나 하는 일이 멈췄을 때, 이때는 나를 긍정할 만한 근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떡하죠? 자아통정각. 내 인생을 쭉 돌이켜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난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자를 많이 키웠거나 자식을 잘 키웠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식이 잘 크면 아, 나는 저런 자식을 키웠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때 주로 사람이 더 큰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훈장 같은 거 다루는데 훈장은 사실 약간의 감동을 주지만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당신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재밌게 사실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 자아정체감.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덕관 발달, 그리고 인간관계 발달, 그리고 영적인 발달이 있는데, 인간관계 발달을 잠깐 소개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관계 발달. 저건 뭐냐 하면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가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빠는 힘이 제일 세죠. 돈이 제일 많죠. 뭐든 잘해요. 엄마요?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주고 제일 이쁘고. 그러다가 이제 공적인 기관을 가죠. 어린이집 또는 뭐 유치원 가면 선생님 계시는데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엄마보다 낫거든요. 더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주고. 선생님 최고예요. 그러다가 사춘기에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이때는 아까 건너뛰었는데 법과 질서에 윤리관, 도덕관을 갖게 되는데 평가합니다. 아빠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하면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가입표. 그 다음에 선생님 10가지를 잘 가르치는데 하나 실수했다. 선생님도 가입표.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선생님처럼 될래 하는 동일식 모델로 삼고 있다가 자기 모델로, 그러다 모델이 효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공허해집니다. 인생이 아주 험악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떡하죠? 부모는 선생님 가입했는데 결국 남은 건 친구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근데 친구를 사귀기 전에 이제 성적인 존재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봅니다. 막 끌립니다. 호르몬 때문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좋아하면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난 네가 좋아.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눈치채요. 아, 쟤는 쟤를 좋아하는구나. 원래 그러죠. 그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소리를 막으려면 역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얘는 쟤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줍니다. 이걸 이성 혐오이라고 얘기합니다. 혐오는 관심이 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외로움이 더 깊어져 가요. 할 수 없이 동성친구를 사귀입니다. 이때 푹 빠지게 되죠. 동성친구를 사귀면 한 10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는 이걸 줄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성친구를 사귀면 신변의 안전을 느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애들이 서너 명 몰려다니면 얻어맞을 일이 없거든요. 같이 몰려다니면서 어떤 신변의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로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하는 일들이 나누는 겁니다. 친구는 동급이니까 나누게 되니까 콩도 반쪽씩 놀아먹고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족을 느껴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한테 얻을 수 없는,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일들을 친구 사이에서 누리게 되니까 만족감을 누리게 돼요. 아주 행복합니다, 친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밖에 나서 경쟁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 경쟁 상대 안 되는데 친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니까 내가 수학은 못해도, 내가 구어는 못해도 뭐 열심히 텔레비 보고 개콘 보고 나서 성대묘사 한다, 뭐 개인기 한다 그러면 애들이 야 너 잘한다 해서 자기 존재가 있거든요. 존재감이.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을 친구를 사귈 때 부모님들이 친구를 욕하면 이 아들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걔랑 사귀지 마.
이런 그 이야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칙을 욕하는 건 직접 자기 욕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다시 주변을 돌아오는데 이성이 보이는 거죠. 이걸 이성 애착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성이 보이는데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난 네가 좋아. 안 합니다. 그건 이상적인 사람을 찾아야지 쟤는 아직 아니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을 찾아서 연상을 찾아서 좋아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은 오빠 하면서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남자들 마찬가지죠. 자, 이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짝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짝사랑하는 데는 강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가요? 첫째, 아무나 찍을 수 있다. 둘째, 돈이 안 든다. 정말 데이트할 때 돈 들잖아요. 세 번째, 버림받을 염려가 없다. 근데 문제는 막 마음을 주는데 오는 게 없으면 내가 문제가 되죠. 그 사람 미워지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대상을 빨리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가 안 되죠. 그래서 상처받으면 또 바꾸죠. 이게 생존의 능력인데 그렇게 하는 노력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추죠. 그럼 또래 친구를 사귀입니다. 이성교제가 되는 거죠. 이성교제가 좀 부족합니까? 더 진하게 한다. 그럼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선생님이 최고다. 그러니까 유초등 선생님들은 잘만 하시면 신화적인 존재가 돼요.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친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하셔서 친구처럼 하시면 될 수 있죠. 유치부 정말 땅치고 헤엄치기죠. 같이 놀아만 주면 애들이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을 거 깎아주면 애들이 정신없이 좋아하잖아요. 자, 영적인 발달 단계는 사실은 복잡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료 속에 다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CD에는 제가 강의한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가 다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 선교에서 10주 강의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센스쿨. 거기에 강의했던 자료들이 무지 많거든요. 각 강의마다 한 60, 70페이지짜리 자료들이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제가 강의한 거고 중복이 돼요.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교육학 자료들이 들어가서 교육사, 교육 철학하고 신학은 제가 뺐습니다. 골치 아플까봐. 하지만 교육 사상, 그 다음에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그리고 교육학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서 그것만 보시면 상당한 교육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곁다리로 미술치료 자료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매주 보냈던 메일 3년, 4년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선교에 소개하고 그리고 저를 잊지 마시라고 사랑의 기술 강의, 동영상 강의가 하나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례 발표도 있으니까 두고두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숙제를 내주시면 그분 이메일을 가지고 제가 제 강의 이번에 했던 것들을 CD는 안 넣습니다. 일부러. 메일 주신 분만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강의 자료, 풀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자, 아이들 이해해야 되는데 갈 길이 뭐니까 조금 더 나갑시다.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얘가 세게 해야 되는군요. 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발달. 미술 치료에서 착안한 건데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이제 미술 치료거든요. 미술 치료는 그림을 그리는 거 말고 이제 찰흙 만들고 가면 만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이해할 때 보통 심상의 표현을 그랬는데 우리가 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 자기 마음이 전달해 낼 수 있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속에 아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수단이 장애가 적다는 것은 이 말이 언어로 할 때 갖는 답답한 느낌, 환경이 준비 안 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림은 더 쉽게 나올 수 있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런저런 모습을 확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한번 딱 해놓으면 말은 지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데 그림은 계속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영속적이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번은 이제 미술실에서 사용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테두리법, 그림 완성하기, 난화 그리기. 테두리법은 테두리 해놓고 그 안에 그리는 거고, 그림 완성하기는 그림 못 그리는 아이들에게 일부 그려놓고 나머지를 완성시키라고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화 그리기는 막 그리게 하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얘기들이. 그걸 끄집어내서 얘기를 또 나눌 수 있고요. 뭐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워크숍하는 자료가 있는데 18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이름과 별칭 그리고 쓰기, 그 다음에 어감 그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뭐 하시냐면 이것처럼 여기 이게 하몽미 씨인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에요. 사모님이군요. 이 김인자 씨는 전도사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선을 쫙 그어놓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적으시는데 좀 꾸며보세요. 나를 드러내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씨를 써도 좋고 해서 나를 표현하는 몇 가지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상징으로 만들어도 좋고 글씨로 써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곁다리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더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냥 연필로 하셔도 되고, 원래 이제 크레파스로 하면 더 화려하고 좋을 수 있는데 지금 펜만 갖고 계시니까 펜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글씨로 쓰셔도 좋고요, 그림으로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상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림술을 강의를 했었는데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놓고 했는데 어떤 전사님이 자기 이름이 원자가 들어가니까 엄청 거를 쫙 그렸더군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자기의 뭐 별명도 적을 수 있고 자기의 꿈을 적을 수도 있고 자기와 관련된 나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 그림 그릴 때, 아까 그릴 때 이름 밑에다가 그림 몇 장을 그렸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미술부 하면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제가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공이 저를 지탱해줬죠. 고등학교 때는 또 저를 지탱해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제 꿈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영어로 프레지던트가 되는 건데 총장이 되고 싶다, 대학교. 그런 꿈도 거의 다 그려놨었는데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죠. 원래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눈을 감고 생각하세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급히 갔거든요. 자, 완성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완성하신 분.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완성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나와서 마이크 가지고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제 이름을 가지고 재단 위에서 좋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를 보면서 진짜 미음이 되잖아요. 명자가 되니까 미음자를 이용해서 명자를 만들고, 명자로 이응이 되잖아요. 그걸 가서 열자로 갖고 한 줄에 내 이름을 남에게 소개하면서 빛을 발하는 웃음의 사람이 되겠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남에게 자기를 노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에서 1월 달에 처음 모였을 때 하셔도 좋고요. 제가 이거를 어떤 교회 교사 수련회 갔는데 저한테 강의를 1시간 부탁하더라고요. 밤 10시부터 강의하는데 수련회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선생님들 20명, 고등부 선생님 20명 모아놓고 이걸 하게 했어요. 그래가 자기 이름 쓰고 설명하겠더니 같은 교사,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데 내가 노출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질문해도 됩니다. 청문회처럼.
꼬치꼬치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점들을 서로 알게 돼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림을 그릴 때 왜 저런 그림이 나왔을까 하다 보면 아까 집사님은 보실 때 발명가 같지 않은데 네모, 미음 가지고 당신 설명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졌잖아요. 아, 저는 독창적인 게 있구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있어서 꽃을 그리면 저 사람은 꽃을 좋아하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한 타임 이걸 넣어봤어요. 미술 치료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나는 옛날에 이런 꿈이 있었는데 못 해봤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나는 핑크빛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자기 억눌렸던 것들을 권사님들이 어린애집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CD 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궁금해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2분씩 짝지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3분씩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완성시키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어항 그리기인데, 어항을 동그란 어항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어항을 그려놓고, 그리고 저 어항 속에 우리 함께 사는 식구만큼 물고기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거 똑같이 하실까봐 아시겠죠? 어항을 그려놓고 어항에다가 우리 함께 사는 식구만큼의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냥 그리시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뭐 거기다 치장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시간은 다시 1분 30초 드리지. 아, 그리시면서 재밌나 보죠? 아니죠. 나무 그림 보니까 재밌죠. 거기는 간섭하고 싶고.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재미가 있는 거지만 봅시다. 이렇게 연초에 처음 반을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이걸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 가정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려놓고 설명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은 5 식구가 있어요. 여기 아빠, 그리고 엄마,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이게 나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왜 너는 저 새까맣게 그렸니? 그럼 이제 답을 하면서 자기 가정을 얘기해 주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보시면 어항 그리기에 분석하는 요령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 분석을 해볼 수 있죠. 이 그림 그냥 여러분들이 회수해서 갖고 계셔도 좋아요. 자료가 영속적이니까 좋을 수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아이는 어떤 가정일까요? 식구가 5명입니다. 이 가정에서 실세는 누굴까요? 힘센 사람. 네, 아빠죠. 왜냐하면 맨 위에 있고 등치가 크니까. 그리고 아빠가 앞으로 가자 그랬더니 식구들이 다 앞으로 갑니다. 이 가정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사불란합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은 뭐 이런 게 있죠. 잘못하면 얻어 터지니까 쭉 갑니다. 만약에 이 큰오빠가 뒤쪽으로 가면 어떤 성향일까요? 아버지한테 반대하는 거죠.